계속해서 국제무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 1월 30일 시행되었던 제37회 국제무역사 2교시 무역영어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자, 인코텀스 2010 규칙을 매도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1번 EXW 공장인도 조건이네요. 그래서 자,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제한을 하고 싶다. 자, 단지 매도인의 구내나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placed goods 물품을 장치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임무를 제한하고 싶다, 의무를 제한하고 싶다 이런 건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저 보면 place goods가 있어요. goods. 자, EXW 조건은 아시다시피 매도인은 물품을 포장한 상태에서 자신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 장소에서 그냥 매수인 또는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그것으로서 바로 인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물품의 수출 통관도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하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이렇게 이 조건 살짝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erely to place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그래서 수출 통관된 물품을 매도인의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 상태에 넘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이런 함정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DAP 도착 장소 인도 조건인데, 자, 그러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는데 바로 지정된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assume, 전부 다 부담을 한다. 그리고 also unload goods from the means of transport upon arrival. 자, 물품이 도착 시에 운송선상으로부터 물품을 unload, 양하한 상태로 내려놓는다. 이건 절대 아니죠.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DAT. 도착터미널 인도 조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DAP가 아니고 DAT 이렇게 하면 딱 맞는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그냥 그대로 DAP가 되려면 end부터 해가지고 arrival 이 부분을 빼면 맞죠. 자, 어디까지나. 근데 2번은 DAT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2번 되겠고요.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음 42번. CISG의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표현은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괄호 부분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유형의 문제를 물어볼 때는 전체를 전부 다 해석하지 마시고 그 괄호의 전후만 딱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물품이 do not conform with contract, 계약에 부적합. 계약에 부적합일 때 매수인은 지금 물품의 대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if the lack of the conformity constitute, 그 바로 부적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적합이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무역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계약의 본질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다른 물건으로 바꿔줘,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major breach of contract, 얼핏 보면 그럴싸해요. 그죠? 그런데 계약의 중요한 위반 아닙니다. 계약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것. 다시 말해서 본질적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 위반,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해야지만이, 그럴 때야지만이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영어 문제지만 이것은 무역 실무의 무역 계약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것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상에서 그의 임무를 이행하는 것을 fails, 못했을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 자, 매수인은 바로 매도인에게 그의 의무를 이행을 다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바로 그리고 계약의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할 때는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본문 교재에서 여러 가지 그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가 있죠. 그거를 기본서를 한두 번만 정독을 해도 바로 이렇게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라는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다음 43번. 다음 중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무역계약을 근거로 발행될 환호음의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전혀 그죠? 이거 읽어볼 필요 없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발행인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영어 그 무역 용어에 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상관없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한 무역용 상급 정도에 나오는 그냥 던져주는 보너스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자, 환흥을 발행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매도인이잖아요. 그죠? 매도인이면서 또 수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 2번 익스포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인은 뭐예요? 환화음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신용장 방식에서는 개설은행. 그 다음에 출신 방식에서는 매수인이 되잖아요. 그죠? 매수인은 또 바이어가 되면서 또 임포터, 수입상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익스포트, 임포터 두 개가 되겠죠. 끝에 가서 걸리네요. 그죠? 그러면 환화음을 수출자, 즉 매도인이 받아야 되는데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외국환 거래은행의 중개를 통해서 예금 통장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자금을 받아서 넘겨주는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행이 바로 수취은행이 되겠어요. 수취. 그러니까 바로 페이이가 되겠죠. 수취은행이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매입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리구시뱅크 매입은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서 수취인이 그죠? 지금 발행인이면서 또 중간에 은행의 역할을 하는 또 수취인을 또 수출자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 역시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틀리시는 분들은 먼저 기본 실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하겠지만 너무 그 생각을 깊이 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놓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답을 무역계약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부를 위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수출상은 수입상과 무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로 데이터 비로 레이딩 선한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대금을 지급하는 서류 인스토어 방식으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런데 수출상은 바로 이 환화음의 매입을 인텐트 의뢰하고자 한다. Along with the shipping document. 그래서 선적서를 제시해서 바로 매입을 의뢰하고 싶다. 보통 이제 매입을 의뢰하게 되면 보통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추심 같은 경우도 추심 의뢰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수출상의 신용관계가 좋고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 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수출보험에 들어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추심전 매입 다시 말해서 추심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기 전에 바로 이 수출상에게 매입을 허용을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심은행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화한신용장의 부가조건에 다음과 같은 문헌이 기술되어 있다면 이는 어떤 신용장에 해당하는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큰 이제 단서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돼 있어요, 그치? 30%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선수금 신용장이다, 전대 신용장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그 정도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시 할게요. 자, 44번 화한신용장의 부가조건에 다음 같은 문헌이 기술되어 있다면 이는 어떤 신용장에 해당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자, we authorize에서 신용장에서 위로 나가게 되면 이것은 개설은행을 말해요. 그래서 개설은행이 지금 허용을 하는데 지금 매입은행에게 허용을 하는데 어떻게 허용하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수익자에게
이 신용장의 30%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개설은행인 내가 허용을 합니다. 자, 어떤 서류를 제시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1번 수익자의 단순한 영수증인데 어떤 거냐면 신용장 대금의 30%를 받았다는 것을 제시를 하면 주겠다 이런 건데 이번에 전대 신용장 되겠어요. 자, 보통 신용장 거래는 선적을 완료한 다음에 자, 선적 서류를 제시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로 선적을 하기 전에 수익자가 신용장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땡겨 쓸 수 있도록 그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신용장이 바로 전대 신용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페이먼트 크레딧이 되겠는데 그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익자가 은행에 와서 네가 30%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은행에 와서 작성을 하면 내가 30%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수익자가 신용장에 in complianc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에서 신용장의 제외 조건에 따른 물품을 선적할 것이라는 수익자의 증명서. 그래서 자, 30%를 받았던 영수증 하나. 그다음에 30%를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제 날짜에 선적을 하겠다는 어떤 그 보증각서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미리 신용장 대금의 30%를 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용장 대금을 선적 전에 미리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대 신용장에 대한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전체를 쭉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대학생 방향으로 쭉 훑어보셔 가지고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야 되겠어요. 여기 좀 양도 가능 신용장, 양도 가능량 전혀 없어요. 그죠? 뭐 제2수익자라든지 그렇게 유체 없는 키워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유잔스, 기한부라는 얘기 전혀 없죠. 그죠? 뭐 after 30days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 컴포넌트 크레딧 마찬가지로 어떤 뭐 독립성을 나타낸다든지 뭐 확약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어드밴스 페이먼트 크레딧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키워드만 가지고도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꾸 이런 식의 훈련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다음은 환호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은 금방 봤던 43번 문제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환호음은 뭐죠? negotiable. 그래서 뭐 유통 가능이라든지 또는 매입 가능하며 그리고 formal credit instrument, 그리고 요식 유가증권이다, 신용증권이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서류는 by means of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 A가 B에게 instruct 지시한다, to pay 돈을 주라고,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주라고. 자, 환음에 대해서 대금을 주라고 지시하는 당사자는 누구죠? 바로 환음의 발행인이죠, 그죠? 발행인. 그래서 환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중간에서 자금을 중개해주는 수취인에게 대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라는 지급 문헌에 있는 증서, 그것이 바로 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누가 들어가요? 바로 환음의 발행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2번 아니면 4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is to be 돼 있어요. 지급인에게 주라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지급인은 주로이가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가네. 2번, 4번인데 끝에 가서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on the due date a certain sum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금액을 정해진 만기일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라. 누구에게? 바로 수취인에게. 그러니까 pay가 되겠죠. pay. 자, payer는 지급자입니다. 지급자,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이하고 payer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역시 4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쉽다. 그죠? 거의 보너스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47번. 자, 신용장에 대한 문제네요. 자, 신용장의 스위프트 필드. 자, 필드가 되겠는데, 처음에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는 우리 홈페이지에
그 회원 가입할 때 질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칸이 쫙 있어요. 그래서 뭐 환적을 허용하느냐, 그다음에 불완전적을 허용하느냐, 그다음에 신용장 유효기라든지 이거 쭉 돼 있는데 이것을 수익자가 이제 받아볼 때는 이런 식으로 쭉 풀려가지고 나오게 되죠. 바로 그렇게 보여진 것을 스위프트 필드라 그러고, 이 스위프트 필드는 전 세계 은행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40일 뒤 항이다, 그럼 여기에는 뭐 분할선적의 여부를 기재하라. 그러면 40일 뭐 A다, 그럼 거기에는 환적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스위프트 필드를 제시해서 신용장의 해석의 문제를 묻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접하려 하지 마시고, 항상 먼저 문제부터 본 다음에 해당하는 스위프트 필드를 찾아서 역순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또 혼동도 안 되고. 자, 그러면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전 위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제가 질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미리 지금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그 스위프트 필드가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 both partial shipment and transient are allowed 해서 지금 분할선적하고 그다음에 환적은 신용장에서 허용이 된다. 되는데 보니까 스위프트 필드에 43PT를 보게 되니까 지금 allowed, 분할선적은 allowed 허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적은 prohibited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허용된다는 건 틀렸어요. 허용되는 것은 선한증권 분할선적 하나만 허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환화음상에 the draw의 지급인은 누가 표현되냐면은 바로 신용장에 일치해서 지금 Three Rivers Industrial Incorporation으로 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Three Rivers로 돼야 된다 되는데, 신용장상의 지급인은 누구죠? 개설은행이죠. 개설이니까 이렇게 어플리컨트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42A 보게 되면 주로이 해가지고 지급인은 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것은 지금 앞에 신용장 보시게 되면 신용장 개설 은행이 되겠어요. 안 되고 틀렸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이 거래는 FOB 조건으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Buyer Must Contract, 바이어는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결하냐면 바로 선적항으로부터 시작되는 운송비에 대해서 자신의 비용으로 바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FOB 계약이라고 되는데, 우리 요구하는 서류를 보게 되면, 자, 네 번째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issuing bank marked, freight prepa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운임선급이죠. 자, 운임선급이라는 것은 이제 매도인이 바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운임을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것은 C 조건이 되겠어요. C 조건 또는 D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FOB 조건이 여기 틀렸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자, freight prepaid 돼 있어요. 운임선급이라고 선화증권상에 나타내야 된다. 3번 조항하고 4번 조항 중복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marked freight prepaid에서 운임선급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지금 46번, 4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역 서식을 제시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는 뭐 신용장뿐만 아니라 선화증권, 그다음에 상업통장, 보험증권 수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신용장의 그 전체 그 문구, 아까 봤던 거 전체 문구, 이거를 시간 나실 때 한번 차근차근히 쭉 한번 읽어서 스위프트 필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그 준비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7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품이 2015년 5월 30일에 선적이 되었다면 위신용장의 수익자에게 허용된 서류 제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5월 30일에 선적이 되었어요. 선적이 되었고, 지금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6월 10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적 서류는
선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시가 돼야 되는데 단 within validity of this credit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5월 30일에 선적이 됐으니까 그러면 신용장은 15일이니까 그러면 6월 15일까지 제시하면 되지만 여기 뭐가 되냐면 within validity of this credit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이내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2015년 6월 10일이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신용장의 그 결제 부분을 충실하게 학습했다면 거의 던져주는 보너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다음 중 수출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수출 통관은 노멀리 보통 통상적으로 바로 상업송장과 그다음에 포장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대부분 수출 통관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수출 통관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죠. 보통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세관 당국은 어떤 추가적인 수출 통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면 바로 비록 그것이 ED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출 통관이라 할지라도 그 서류를 수출 통관 서류를 받기 전에 다른 부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1번과 같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만 가지고도 수출 통관할 수 있게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냐면은 그 물품이 서류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서류 신고가 해당 품목인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이제 지적재산권 수출되는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정한 간소환급. 그러니까 실제 관세 환급에 해당하는 물품을 선적하지도 않았으면서 즉 컨테이너에 들어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해당하는 관세 환급에 해당하는 물품이 선적된 것처럼 위장해서 수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부가적인 또 서류를 이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세관 당국은 cannot inspect goods 물품을 검사할 수 없다. 이분이 deemed necessary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검사가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세관 당국은 검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물품이 이미 포장이 되어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컨테이너 안에 물품이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세관에서 봤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관세 환급을 노린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마약류라든지 수출 금지 품목을 수출할 거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컨테이너 물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해체시켜가지고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다음은 무역운송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안에 그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문장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shipbroker 뭐죠? 이것은 선박중개인이죠. 선박중개인. 그래서 화주하고 선사 사이에서 용선할 때 용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중개해 주는 사람이 바로 shipbroker가 되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어요? 바로 용선 계약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보기 4개 중에 뭐 있어요? 딱 하나 있네요. 그죠? 2번 차트 파리. 그죠? 용선 계약서.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1번은 복합운송 증권이고 에어 트랜스포테이션이고 항공운송이고 4번 이것은 선적 신청서고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죠? shipbroker 하나 보고도 바로 정답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키워드만 갖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랭크는 어떤 서류인데, 또 통상적으로 또 shipper of goods 물품의 화주와 그다음에 선박의 소유자, 선주가 되겠죠. 선주 사이에서 바로 선박 중개인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which upon the goods are to be carried 물품의 운송을 위해서
바로 양 당사자 사이에 운송을 선박의 그 용선 계약을 중개해 준 사람이다.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여러분 그냥 시간 되시면 보고요. 안 보셔도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그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다음은 선화증권의 일부이다. 주어진 선화증권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먼저 전체를 보지 마시고 먼저 보기에 문제를 보시고 역순으로 올라가서 풀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 만약에 unloading is delayed, 물품의 양하가 늦어진 경우에 도착항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바로 거기에 따른 할증료를 지불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수출 화물의 컨테너의 어떤 체화료, 그다음에 지체료 이런 것들은 바로 컨사인이 수취인에게 부과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언제 그러냐면 바로 CY에서 free time, after free time expires as per carrier 돼 있어요. 자, 운송인이 지정해준 free time 우리 뭐라고 배웠죠? 바로 컨테이너가 CY에 장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장치가 되어 있는 기간을 선사가 뭐 일주일 또는 3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장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리타임이 되겠고, 그 허용하는 프리타임을 이제 오버하게 되면 넘기게 되면 별도의 그 할증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디모리지 차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컨사이니에서 수취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이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the freight is paid in advance at the departing port 에서 자, 운임은 지금 선적항에서 출발항에서 이미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나와 있네, 그죠? prepaid에서 이미 선지급되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this is received below rating 돼서 이것은 수치선화증권이다 되는데 아니죠. 지금 여기 온보드, 그죠? 본선 선적이라고 이미 딱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선화증권이 아니고 바로 본선적재 선화증권이 되겠고요. 그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